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어드밴스트 지방직, 국가직 7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보시면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구 폐기물 처리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 법률, 법규명령 포함한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촉법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폐촉법. 입지선정위원회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는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입지선정위원회 임의로 구성을 해서 의결을 해버렸다.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설 입지 결정 처분의 하자는 무효 사유에 해당을 한다. 폐기물 님비죠, 님비. 폐기물 처리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지역에 폐기물 처리소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때 그 징계위원회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내부적 의결기관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내부적인 의결기관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의결기관이 완전히 잘못 구성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을 폐기물 처리설 설치 지역으로 선정할 것인가, 그 입지 선정에 있어서 얘네가 사실상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 구성돼 버리면 그에 따른 입지 선정 결정도 당연히 위법이고 이건 완전히 무효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지급 등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의 경우에는 원칙상 장애연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장애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에 법령을 적용을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여기서는 국민연금법을 얘기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장애연금 지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연금법이든 뭐 다른 거든 뭐 다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법상의 그 연금 지급 결정이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상의 지급 결정인 것이다. 그 다음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보상법 이든 아니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이든 국가유공자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급할 때 얘네들의 법적 성질이 바로 뭐냐면 지급결정은 뭐가 돼요? 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이다 이겁니다. 확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느 법을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니까 어느 법을 기준으로 그 처분이 위법인지를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와 똑같은 거고, 그래서 위법성 판단 기준시예요. 기준시. 위법성 판단 기준시 이렇게 그냥 평면 4개 나누시면 되겠죠.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처분이 있다.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처분 이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위에다가 우리가 수익적 처분을 가져다가 놔보시고, 요구소송 쪽이죠. 밑에다가 침익적 처분을 가져다가 놔보시고 방어소송 쪽이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쪽은 처분시와 판결시 중에 어디가 기준이 될 것인가 문제가 될 텐데, 결론은 뭐가 돼요? 처분시가 된다. 취소송이라는 것은 사후적 소송인 것이기 때문에 처분시 구법을 적용을 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유는 왜 그렇다? 처분이 나오죠. 처분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처분이 나왔을 때 법률관계가 완성됩니다. 법률관계가 완성이 됐으니까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진정 소급 적용이 돼서 이쪽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앞에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수익적 처분이니까 신청시가 있을 테고 그리고 처분시가 있을 텐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분이 나와야만 법률관계가 완성되니까 신청 시점에는 법률관계가 미완성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시에 법을 적용시키는 게 요것이 이제 원칙이 되는 것이고 신청 시를 적용시키는 게 요것이 이제 예외가 됩니다. 침익적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제재 처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법규 위반 행위라는 행위 시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처분 시, 제재 처분이 나오는 처분 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때는 그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그 시점에 이때 법률관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제재 처분이 나오기로 이미 결정이 된 것이니까 여기가 원칙이 되고 그리고 이쪽이 예외가 될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여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서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상대방한테 수익적 처분이 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 처분이 나왔을 때 법률관계가 완성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전부 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이건 뭐예요? 확인이죠. 확인이니까 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얘는 처분시가 원칙, 그 다음 신청시가 예외 이렇게 거꾸로 간다면 이쪽에는 신청시가 원칙, 처분시가 예외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됩니다. 거꾸로 가게 돼요. 법률행위고 준법률행위고 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간단하게 이쪽의 상황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만약에 장해급여든 장애급여든 국민연금법이든 아니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든 간에 여기서 말이에요. 사람이 다쳤습니다. 사람이 다쳤어. 그러면 재해가 발생을 했죠. 재해가 발생을 하고 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지만 장해가 남거나 장애가 남거나 남았어요. 남고 나서 그러면 장애가 남았으니까 그에 대해서 장애급여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지급 결정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여기가 처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신청시하고 처분시하고 언제를 적용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의 1, 2, 3, 4평면에서 1번하고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급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대상자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는 것뿐인 것이고 언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거냐면 여기서입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법률관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법률관계가 완성이 되면 이 신청 시점에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완성된 다음에 있는 법, 그러니까 앞에 게 구법이 되고 뒤에 게 신법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신법을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다가 신법 적용하는 거니까 진정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겁니다. 법률행위 쪽에 있어서의 1번 평면 거기는 부진정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처분시에 신법을 적용했다면 여기서는요 여기서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진정소급 적용이 돼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될 수 없는 거여서 상황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전제로 하여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을 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요거는 그냥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를 그냥 보시면 되는 거죠. 선행처분으로 철거 명령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철거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대집행이 들어갈 텐데 개고가 있고 그리고 확정 그 다음에 실행이 있고 비용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앞에 있는 두 개가 선행처분, 후행처분 이 두 개의 구도가 지금 만들어진 건데요. 이 앞에서 건물이 적법하다고 했어요. 적법 건축물이다.
적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게 되면은 철거 명령은요 적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의무를 부과한 거니까 얘가 무효잖아요. 그쵸? 무효가 되죠. 선행 처분이 무효면 후행 처분도 당연히 하자가 승계가 되니까 위법해지고 얘도 무효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 쪽에서 이게 무효라는 건 이제 중대명백하다는 거잖아요. 이 중명이 중대명백이 이 위법 사유가 일로 승계된 거니까 여기도 위법성의 정도를 판단할 때 출발한 지점 철거 명령의 중대명백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적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아예 적법이다. 얘는 아예 적법이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한 철거 명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도 있었죠. 계고는 요상구문이 된다. 요상구문이 된다. 앞에 있는 처분이 완전히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로 하지 않으면 계고가 위법 무효가 된다. 이런 상황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액 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고심 계류 중에 세액 산출 근거의 통지가 행하여지며 당해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가 된다. 하자 치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세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고지를 했으니까 고지납부 방식의 과세처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유 제시를 했었어야 될 텐데 그 이유 제시를 지금 안 했다는 겁니다. 이유 제시를 안 했다. 그래서 절차의 하자가 있어요. 하자 치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자의 치유 동설 판례의 제한적 긍정설에 따르게 되면 첫 번째 사항적 한계, 사항적 한계는 취소 절차였었죠. 취소 and 절차입니다. 취소 사유에 대해서만 하자 치유가 가능한 것이고 그 얘기는 바로 하자 치유는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효력이 현재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지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자 치유는 경미한 하자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중대한 하자는 인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실체상 한계입니다. 실체상 한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방어권 침해, 권익 침해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 권익 침해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 특히 경원자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상 한계의 문제입니다. 시간상 한계는 행정쟁송 제기 이전설이 이제 통설 판례 입장인데요. 처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처분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 뒤에 판결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학설의 대립이 행정쟁송제기 이전설. 쟁송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쟁송은 이게 쟁송이죠. 행정쟁송제기 이전설이 있을 테고 행정소송제기 이전설이 있고 행정소송 종결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는 지금 안 했다는 거잖아. 그치? 앞에서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구간을 나눠봅니다. 여기가 1구간, 여기가 2구간, 여기가 3구간 이렇게 들어갔을 때 행정쟁송제기 이전설이라는 1설은 여기서 1구간만 인정하겠다는 거고 2설 행정소송제기 이전설은 1구간이나 2구간에서 사후 보완, 사후 추한 행위가 있었으면 하자 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3설 행정소송 종결 이전설은 1구간이든 2구간이든 3구간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자 치유, 사후 추한 보완이 있으며 하자 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건데 통설 판례 입장은 이쪽이 됩니다. 여기가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중간에 여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얘가 얘를 규정 짓습니다. 규정을 지어요. 원고나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쟁송을 들어가 버리게 되면 중간에 여기 와가지고 또는 여기 와가지고 사후 보완 추한을 한 걸 갖고 하자를 치유 인정하고 적법하다고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도 기각 제기를 여기서도 기각 판결이 나와버리니까 원고의 방어권, 권익 침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복을 시작하기 이전까지 처분 이후긴 하지만 불복 이전까지만 존재했던 사후보안 추안을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쟤는 뭐 소송 들어가고 심지어 상고심 3심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이제 와가지고 저래버리는 걸 가지고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는 절대로 없겠다. 그 다음에 행정 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항이라고 했죠. 일반적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사항을 입법부요 국회입니다. 국회 법률로서 위임을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입법 위임이라고 하죠. 또는 법률 위임이라고 합니다.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국가나 법치행정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 맞고요. 첫 번째, 권력분립 원칙 들어가시게 되면은 3권을 그냥 분립을 시키시면 되죠. 3권을 분립을 시키시고 입법권이 있습니다. 입법권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권이 있습니다. 행정권은 법을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사법권이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을 적용,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순서는 입법, 행정, 사법 순서대로 움직이자라는 게 바로 권력 분립 원칙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법을 집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행정 입법을 하라고 했습니다. 행정 입법을 하라고 했고, 특정 사항에 대해 행정 입법을 하라고 했고, 이게 바로 저 법에 대한 집행입니다. 이게 바로 저 법에 대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입법을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법 집행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에 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한 법치행정의 원리 중에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 중에 법률 우위 원칙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우위 원칙은 상위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상위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 행위가 상위법에 위반하면 안 되는데, 상위법에서 행정 입법을 하라고 자계의무를 부과했는데 그것을 행정 입법을 부작위하고 있다면 이건 상위법 위반 행위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리 위반도 역시 성립될 수 있겠죠. 재량준칙은 제정됨으로써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량준칙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형식도 훈령, 예규, 통첩, 지침, 일일 명령, 각서, 지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나온 것이고, 내용도 사무처리 기준이죠. 이 내용 부분은 사무처리 기준, 그 중에서 처분 기준, 그 중에서 제재 처분 기준, 그 중에서 재량준칙,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량준칙은 당연히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의 내용입니다. 처분 기준이죠. 형식과 내용이 전부 다 행정규칙이며 저것은 행정규칙으로 보고 대외적 구속력, 외부적 구속력,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 입장이고, 다만 헌법재판소는 자기 구속 원칙을 매개로 하여 법규 명령이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해서 준법규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요,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외부적 구속력이 없다, 비법규성설의 입장을 대법원은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이다. 무슨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 위임 명령 말하는 겁니다. 위임명령은 일반적으로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하는 것이겠죠.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인 경우에 위임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친구라고 설명을 앞에서 한번 깔아줬네요.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수권 법령을 생각을 해보시고, 수권 법령, 모법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 법령, 위임 명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모법이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 이렇게 잡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위임 명령이니까 위임이 있어야만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위임이 없었다. 그리고 다시 위임이 생겼다. 그리고 다시 위임이 없어졌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위임 명령은 유효했다가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됐다가 무효였다가 외부적 구속력이 부정되었다가 유효로 바뀌었다가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됐다가 다시 무효로 바뀌는 거고 조심해야 될 점은 둘 다 뭐라고요? 둘 다 그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생겼을 때부터 그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없어졌을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다.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도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자기가 지금 일탈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기는 어렵다. 위임의 한계 일탈에 대한 문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임 명령, 법규 명령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첫 번째 법률 유보 원칙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법률 우위 원칙이었었고요. 이런 걸 우리가 수권상 한계라고 했고 이런 걸 우리가 재정상 한계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순서대로 가시는 거고요. 첫 번째 의회 유보가 적용되어서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정해되는 것을 위임하면 모법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모법의 하자가 있으면 법률의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거니까 얘가 법률유보 위반으로 위법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뭐예요? 위임은 원칙적으로 포괄 위임이 안 되죠. 구체적 위임이어야 되는데 포괄적 위임을 해버렸다. 이때도 모법의 위법이 자법의 위법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여기에는 세 개가 이렇게 있겠죠. 첫 번째 상위법에 위반되었다. 그러면 잘못 제정한 것이겠죠. 두 번째 위임 범위,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 이렇게 돼도 역시 위법해지겠고 세 번째 전면적 전면 재위임을 하였다. 이래도 당연히 위법해지겠는데 그 중에서 지금 위임의 한계 일탈에 대한 전형적인 얘기를 지금 꺼내본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행정절차법상 송달입니다. 행정절차법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나오는데요. 14조에 송달 규정이 있죠. 14조 1항에 보게 되면 개별 처분은 송달의 방식으로 처분을 한다. 처분을 송달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처분 통지서 교부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당연히 수령 확인서 받아야 됩니다. 등기 문서로 가는 것이지 보통 일반 우편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 그 처분의 상대방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이나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분별 가능한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사리분별 가능한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를 할 수가 있다. 다만 뭘 좀 조심을 하시라고 했습니까?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는데 여기 사무원이 들어가 있죠. 아르바이트생, 이거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나 경비원은 안 됩니다. 경비원은 문서를 수령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경비를 지키는 사람이지 문서를 수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 분별자 기본 잡으시고 알바 되지만 경비원 안 된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송달이 불가능하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웬 공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조입니다. 14조. 이건 개별 처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처분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하는 개별 처분인데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처분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며 고시나 공고의 방식으로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14조 4항의 규정,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어디로 연결됩니까? 요거는 그대로 15조 3항으로 연결돼서 얘는 14일이 지나면 공고 후에 14일이 지나면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개별 처분이기 때문에 각별로 규율을 해야 될 것이며, 따라서 송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아야만 안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될 것이므로 알지 못할 가능성이 99% 객관적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게 되겠죠.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다가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신규 규정입니다. 신규 규정. 맞는 얘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꾸 송달을 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처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가는 것도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할 경우에 메일로 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처분을 메일 방식으로 하는데 행정청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보통신망 전자문서를 이용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송달받을 전자 우편 주소 등을 지정을 해야 된다. 틀린 얘기입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주어가 틀렸어요. 주어가. 국어 문제입니다.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 송달받을 자로부터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 송달받을 전자우편 등을 지정을 하는 건 이게 틀린 말이에요. 행정청이 지정할 문제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행정청이 지정하면 안 되겠죠. 행정청이 주는 메일대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받는 처분이 하루에 제가 한 1578개 정도의 처분을 받거든요. 그러면 제가 1578개의 메일 계정이 하루마다 생긴다는 얘기인 겁니다. 관리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판례 입장에 따를 때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발생하지 않는 것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그 체육시설을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을 하는데 등록체육시설업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고 신고체육시설업은 등록과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신고체육시설업이라고 했으니까 저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고요. 변경 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관할행정청이 수리 거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고 조건 붙었죠? 요건 갖췄습니다. 적법한 신고입니다. 그러면 이 신고를 한 순간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리를 했느냐 수리 거부를 했느냐랑 관계없이 효과는 바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금지 해제 효과죠. 수산업법상 어업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 이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어업면허가 있었죠. 어업면허가 있는데 어업면허는 각상 특허가 되는 것이고 요거보다 한 단계 낮추면 어업허가가 있고 어업허가는 각상 허가가 되는 것이고 요거보다 한 단계 낮추면 수산업법에 어업신고가 있는데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산업법에 보게 되면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어업신고에 대한 수리가 나왔을 때부터 계산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가 나왔을 때부터 신고 효과가 발생한 거고 그때부터 유효기간 계산한다는 것은 수리가 나와야만 비로소 상대방에게 어업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수리가 있어야 됩니다. 수리가 있어야만 신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도 수리 효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고 효과라고 말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판례가 변경돼서 지방자치법 등의 다른 법률의 요건을 고려함이 없이 주민등록법상의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인지 여부만 판단을 하라고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것이고, 얘 역시도 수리가 있어야만 신고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얘네 둘은 수리를 요한 신고니까 수리 거부했으면 그 신고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 축산물 판매업에 대한 부적법한 신고가 있었으나 관할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이래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두 개 좀 꺾어서 페이크 한번 들어온 겁니다. 축산물 판매업, 이거 뭐 실질적 요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얘는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얘는 자기완결적 신고인데요. 그러면 신고만 하면 법적 효과 발생, 신고 효과 발생할 수 있는 친구처럼 보이지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적법한 신고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부자를 집어넣었죠. 부적법한 신고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완결적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효과는 발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한 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렇다면 OXXX가 되는 거겠죠. 다음 15번은 완전히 강론이고, 16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의무행 확보 수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납세 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때, 본세와 가산세입니다. 가산세가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가산세가, 이거는 신고 납부 방식의 세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런데 신고를 안 했구나,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겁니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본세도 부과하고 가산세도 부과하고 한 번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이건 세금의 일종입니다. 가산세도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한 장의 문서로구나,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한 장의 문서에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구분하여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구분하여 기재. 그냥 하나의 문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거는 별도의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가산세는 따라서 각각의 세금이 부과될 때는 각각의 이유 제시로서 세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물론이고요. 만약 여기에 가산세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1이 있고 가산세가 2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전부 다 한 장의 문서로 한다고 할지라도 전부 다 각각 세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으나,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이행강제금이니까 이행강제금은 오히려 계고가 목적인 것이지 부가 처분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금전을 무기로 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 강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계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말입니다. 행정대집행에서는 그 철거명령, 시정명령과 계고의 결합을 일반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한 장의 문서로 하는 것을. 하지만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는요, 시정명령과 이 계고의 결합조차도 인정 안 합니다. 결합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계고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행기간을 보장을 해주면서 이행의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걸 안 하다가 한꺼번에 부과를 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계고의 개수가 부과의 개수와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계고를 한 번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 4번의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한 번만 계고를 했을 땐 1회분의 부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1회분의 부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4회분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동시에
중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부가보다 계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이라고 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이건 너무나도 중대하고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행강제금의 제도적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계고 없는 부가는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 항만 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요. 양벌 규정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종업원의 잘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고용인의 잘못에 대해서 고용인이 역시 같이 벌을 받을 수는 있는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가능은 한데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자동차관리법에 양벌 규정은 우선 있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했으면 이제 그건 있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럼 여기서 진짜로 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 적용이 가능한 법인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것인데, 여기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 항만순찰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항만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항만법에 따르게 되면 이 항만순찰 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이건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문제고요. 저게 국가사무니까 지금 이거를 지자체 기관, 집행기관으로서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관위임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기관위임을 받았으면 이거는 국가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가 국가한테 벌을 주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대상이 되는 법인 맞습니다. 다만 어떨 때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국가사무의 기관위임일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 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양자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선택재량이 인정됩니다. 선택재량이 인정되는데, 만약에 선택재량을 행사를 해가지고 하나를 먼저 하고 하나를 뒤에 해서 두 개를 다 사용했다, 대집행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중처벌금지가 아닙니다. 이건 일사부재료원칙 위반이 아닌 겁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둘은 그 요건과 목적 자체도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료원칙 위반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기적 의무자에 대해서 우선 건축법상 4회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모두 사용한 후 그래도 이행을 안 할 때는 그때 가서 대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 선택재량의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17번 건축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의지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계획법 56조 그 기준은 58조에 나와 있다고 했죠. 주로 문제 나오는 건 토지 이용 실태의 조화를 이루라, 이거 외에는 문제가 나온 적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요건이거든요. 건축허가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나왔는데, 개발행위 허가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바로 의제되는 인허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의제되는 인허가, 그 다음 얘가 바로 주된 인허가 이렇게 되는 거죠. 했을 때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되면 관할 요건 및 절차 요건까지는 집중이 되지만 실체 요건은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법상의 요건은 역시 건축허가 발급 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못 갖추었다면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주된 인허가로서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점은 여기서 말하는 게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어서 건축 허가는 원래 기속행위인데 개발행위 허가가 재량행위니까 저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되었을 때 전체로서의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여서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인허가 의제가 적용되면 이 건축 허가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긴 한데 지금 여기서 다른 공익상의 어떤 이유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못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속 재량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건 단순하게 인허가 의제 제도의 집중효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속가 재량에 대한 문제는 그 뒤에 나옵니다. 건축허가청은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건축관계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같은 법에서 정하는 건축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이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한테 허가를 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계법령이 정한 제한 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얘기는 지금은 인허가 의제가 적용되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인허가 의제는 적용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상의 요건을 갖췄으면 기계적으로 그것을 집행해야 하여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습니다. 건축허가청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 처분의 제목과 처분을 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당사자 등에 통지를 하여야 된다. 이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학생들이 이 문제 보면은 맞는 지문이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제목과 이유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근거와 이유 제시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 그러면 이런 게 떠올라요. 이유 제시는 지금 거부처분이죠. 거부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완화 적용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 제시는 그것은 공통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언제나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 제시로 보게 되면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미리 통지가 있습니다. 미리 통지. 그래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의 필수적 전치 절차로서 사전 통지도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줘야만 그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이유에서 처분이 나온지를 예상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의견 청취 과정에서 말이지요. 이건 사전 통지고요.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은 권리제한 의무부가 처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권리제한과 비교를 하는 거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 들어가면 우리 판례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적용 대상 맞지만 하지만 기대권을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보고 있는 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부 처분은 소극적 불이익 처분으로서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후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그 허가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 신법이죠. 신법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된다.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바로 처분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입니다. 처음에 위법성 판단 기준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1, 2, 3, 4 했을 때 여기서 했던 얘기죠. 여기서 신청시와 처분시 이렇게 되면은 신청시에 있는 구법과 그 다음에 처분시에 있는 신법 중에 무엇을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습니까? 이쪽에서 법률관계가 완성되는 거니까 이쪽이 원칙이 되는 거라고 했고 예외적으로 지금 이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되었을 때 예외적으로 신청시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여기고 앞에서 나왔던 것은 이건 지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였죠. 건축허가는 법률행위적 행정이잖아요. 이게 그대로 먹힌 거고 앞에 나왔던 국민연금법은
준법률 행위자 행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 버렸던 상황, 오히려 신청시가 기준이 된다라고 봤던 거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놓으시면 아주 좋겠네요. 그 다음 18번입니다. 18번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와 삭제 또는 정정 청구는 정보 주체가 직접 하여야 하며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얘기네요. 네, 대리인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선거행위, 투표행위 이런 것들은 일신 전속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지만 아무리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저것을 삭제해달라 정정해달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리행위가 허용됩니다. 민법상 대리도 다 가능하죠. 우리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있다. 여기서 한때 보유했다, 보유관리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부분, 누구한테 과연 유리할까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정보공개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보 공개 쪽으로 가게 되겠죠. 공개 쪽으로 가게 될 테고,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 공개가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니까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보유 관리하고 있을 이 부분은 청구인이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원고 쪽입니다. 그 다음 지금 안 갖고 있다. 이거는 공공기관 쪽에서 주장 입증을 해야 되겠죠. 피고 쪽이 되는 겁니다. 주장 입증과 관련된 문제 정보공개 쪽 하나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부터 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공공기관 쪽이 갖게 될 테고, 그러면 그것이 재량이 될 텐데, 그런데 비공개한 것이 재량의 하자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그건 청구인 쪽에서 주장 입증을 하게 될 겁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그리고 재량의 하자 발생, 알 권리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은 또 다시 주장 입증 책임이 서로 반대로 갈 테고, 이것도 서로 반대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깔 수 없습니다. 계좌번호는 제 거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맞습니다. 계좌 정보는 저것은 법인이나 영업상의 비밀 침해가 맞습니다. 경영상 영업상 비밀 침해가 검찰 보존 사무 규칙상의 정보의 열람 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여기에는 그대로 나왔네요. 바로 앞 시간에서는 저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 법무부령이라는 부분을 제시해 줬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9조 1항 1호라는 부분을 제시를 해주고 서로 하나 넣고 하나 빼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법률 그리고 법률에 의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은 무엇만 인정되는 거라고요? 얘는 대통령령과 조례만 인정되는 거지 총리령, 부령 인정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칙은 인정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비공개 정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법률에 의한 명령이 아니었던 겁니다. 위임이 없어서 결국은 행정규칙에 불과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규 명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요. 더 들어가게 되면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입니다.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9조 1항 1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 19번입니다. 공무원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강론인데 총론입니다. 그래서 푸는 거고요. 공무원 임용 당시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국가의 과실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국가도 몰랐다. 그 친구한테 결격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국가도 몰랐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있다. 다시 말해
얘에 대한 임용처분은 위법하다. 결격사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겁니다. 임용처분이 위법이라는 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게 명백하지 않다는 거고,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중대 명백성서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중대성은 인정될지언정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 판례는 이것을 결격 사유를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결격 사유잖아요. 결격 사유니까 이거는 우선은 당연히 소극적 요건입니다. 소극적 요건. 공무원 임명처분의 소극적 요건인 건 맞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갖다 붙였다? 절대적 요건이다. 이 부분을 붙였어요. 절대적 요건이다. 절대적 요건이라는 것은 중대 명백성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로 보고 있죠. 공무원의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저 위에 있는 결격, 임용 결격 사유하고 여기에 있는 당연 퇴직의 결격 사유하고는 사실 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행정청이 당해 공무원에게 한 당연 퇴직의 통보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그렇죠? 당연 퇴직입니다. 이거는 뭐 법에서도 당연 퇴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 퇴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얘는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결격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의 신분은, 공무원 신분 관계는 자동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자동 소멸. 그러니까 자동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당연 퇴직의 통보, 당연 퇴직의 인사 발령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점의 통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당신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사실만 확인해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실행위이고 처분이 아니겠죠.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다음에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두 개 비교하시면서 시점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점. 첫 번째, 만약에 얘가 징계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있고 직무 능력이 부족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원래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면, 임용권자가 원했던 행위는 위에는 징계처분이고요, 밑에는 직권면직입니다. 얘는 원래 징계처분을 하려고 했어요. 징계처분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직권면직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인지 직권면직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잠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판단을 잠시 유보하게 됩니다. 잠시 유보를 하면서 이 앞에다가 직위해제를 배치를 하게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임시적 조치로서 직위해제를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징계처분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직위해제 후에 대기명령 기간 동안에 직무수행 능력을 다시 회복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직권면직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갔다면 이겁니다. 결국 징계처분이 인정되고 직권면직이 인정이 되었다면 흡수됩니다. 그러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앞에 것은 가행정행위로서 이게 단계적 행정결정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단계적 행정결정에 해당하고, 얘가 바로 최종적 결정에 해당을 하겠죠. 최종적 결정에 이렇게 해당을 하니까 단계적 행정결정은 그것이 가행정행위든 사전결정이든 부분허가이든지 간에 최종적 결정이 나오게 되면 흡수됩니다. 흡수돼서 그 효력은 모두 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조심해야 될 점은 언제부터 이 친구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냐면 사후 소멸입니다. 사후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처분, 직권면직 처분이 나온 시점부터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소멸하는데 이 사후 소멸의 의미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밑에 있는 직권 면직 쪽에서는 저 사후 소멸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공무원 신분 관계가 박탈당한 거기 때문에 직위 해제를 받았었다라는 전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징계에 들어가 보시고, 징계에서는 6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눴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파면, 그 다음에 해임, 그리고 강등, 그리고 정직, 그리고 감봉, 그리고 견책, 이렇게 들어가시면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 위에 있는 이것도 징계 면직입니다. 면직. 공무원의 지위 자체를 아예 박탈시키는 면직은 밑에 있는 직권 면직이든 위에 있는 징계 면직이든지 간에 이때는 사후 소멸에 따라서 이 직위 해제의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공무원의 지위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살아남는 거다? 이겁니다. 이거. 강등정직 감봉 견책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유지가 되니까 직위 해제를 받았던 그 기록이, 그 전력이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후 소멸의 의미죠. 소급하여 소멸해버리게 되면은 직위 해제는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던 것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사후 소멸이 맞고요. 사후 소멸로 보면 전력이 남아 전력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지위가 유지되는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마지막,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직권면직 또는 징계와 그 목적과 성질이 동일한 처분이므로 선행하는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 사유를 들어 후행하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징계 사유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징계 처분으로 가는 거고, 직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직권 면직으로 가는 겁니다. 일로 가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직위 해제는 왜 하는 겁니까? 직위 해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잠시 공무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직위만 해면시키는 것이므로 서로 그 요건과 목적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효과 자체도 그렇죠. 효과 자체도 얘는 그냥 지위 유지, 직위 박탈 이렇게 되는 거고, 직권면직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아예 지위 박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것이고, 여기서 요건과 그 목적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직위 해제 처분 후에 다른 처분 나오면 흡수되는 것은 맞지만 하자 승계는 안 되는 것이다. 하자 승계는 되지 않는 겁니다. 네, 20번은 강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론입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직 7급, 국가직 7급 2017년도 하반기까지 기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